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들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LNG선 수주 계약 뉴스와 불황을 뚫고도 대형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을 1조 나내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증권사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에 올라탄 기업 웃고 하락 베팅 헤지펀드는 울고 이렇게 재미난 기사들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제 댓글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유튜브 경제 유튜브들도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거의 뭐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도 조회수가 그래도 8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편집 담당자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장이 안 좋으면 내 계좌 까보기도 싫고 경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다 좀 듣기 싫잖아요. 예,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원래 이 투자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이 댓글도 보면 그냥 아주 단기적인 단타치기, 네,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남기는 그런 악플들도 네, 눈에 보이고 한데, 네,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내 마음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려면 그 기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을 읽으면서 계속 나의 지식, 지금 계좌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실제 산책하는 주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금 트럼프 이후에 국제 정세라든지 경기 전망은 과연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이럴 때 약세장에서 공부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약세장에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이렇게 약세장은 평생 주식 하시면서 겪어야 되는 거고 그 약세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강세장에 막 들어가서 네, 항상 먹을 생각만 하고 늘 공격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 그 약세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몰라서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신문을 보면서 계속 주변 여건을 살피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슬리 응원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테슬라를 고점 매수한 후 변동성에 가슴 졸이다가 로봇데이 직전에 탈출한 주린입니다. 고점 매수의 위험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너무 단기적인 이 시황을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게 이렇게 로봇데이 직전에 팔았다가 잘 파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10불 때까지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 빠졌을 때 거의 다시 재매수를 못 합니다. 240불, 50불, 60불 때 잘 파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20불이 깨지고 210 가잖아요. 그러면 잘 못 사요.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내가 판 가격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50불 지금 댓글 남겨주셨던 김영임님, 내가 판 가격에서 떨어졌으니까 잘하신 거잖아요. 잘했는데 밑에서 한 15%, 20%, 보통은 한 15% 이상 빠질 거다 생각할 때만 이제 매도를 저는 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했던 가격대로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사야 되는데, 더 빠질까봐 겁나서 잘 못 삽니다. 사실 잘 못 삽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내가 판 가격이 다시 왔을 때 250불 이렇게 이번에 쫙 치고 올릴 때, 그때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서도 삽니다. 선수들은 그 위에서도 사는데 대부분은 예,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의 스킬을 겸비해서 냉철하게 주식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주식하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돈을 버는 두 부류, 돈을 못 버는 두 부류가 있는데, 돈을 버는 두 부류는 뭐라고 그랬죠?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진짜 고점 매도 잘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 잘하는 사람인데, 상위 5%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이 두 번째 부류는 테슬라가 2029년 뭐 제 생각대로 만약에 시가총액 최소 3등 안에 들어가는, 3등이면 3트릴리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년 동안에,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3억을 사서 이게 10억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줄기차게 그 한 종목만 사든지 사서 그냥 꾹 묻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좋은 주식을 그냥 사기만 하는 분입니다. 잘 안 파시는 분.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주식으로 돈 버는 두 번째 분인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나머지 이 두 부류는 반대로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밑에서 손절했다가 더 빠지면 밑에서 사고, 막 그런 걸로 밑에서 팔고 위에 올라가면 사고, 또 빠지면 밑에서 팔고 위로 올라가면 사고, 그런 어떤 투자의 원칙 없이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못 벌고요. 이거 아니었나? 저건가? 요즘 저쪽이 막 좋다고 하는데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부의 이전을 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돈을 못 버는 또 한 부류는 항상 주식이 위험해 보여서 늘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다른 사람 뭐 샀다가 빠지면 야, 니 그거 사서 물렸지 하고, 그런 재미로 사시는 분. 주식으로는 돈 못 벌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돈 못 버는 또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고점 위에서 팔고 고점 매수했다가 빠졌다가 요런 이 경험도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수백 번 하면서 그런 실수를 이제 줄여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죠? 트럼프 2.0 책 주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어제 여의도 IFC몰에 있는 영풍 본 거 갔더니 안 깔려 있더라고요. 11월 20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이 인터넷 주문하셔야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해외 주식이 테슬라인데 전무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밑에서 사서 30%는 수익 실현하고 남은 주식은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요.
네, 이 나나나 님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건데,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지금 좋은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30% 정도 올라왔을 때, 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밑에서 쏴서 쫙 올라왔으니까 최소 30에서 한 40% 보셨을 건데, 여기서 그 30%만 이익을 실현하는 거, 저도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 대신 내가 추세로 가져가는 40%, 보통 추세로 가져가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끌고 갈 거야. 네, 그 40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400만 원은 이거는 나는 무조건 그 내가 생각한 그 가격 갈 때까지 들고 갈 거야. 예, 요 추세로 가져가지고 나머지는 30% 먹었으면 30% 팔아도 사실 그 1,000만 원을 샀는데 1,300이 됐으면 30%면 한 400만 원 판 거다, 그죠? 400만 원 파셨어도 그래도 여전히 한 900만 원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팔 때 이렇게 334로 나눠서 파는 거 좋습니다. 처음에 3 팔아보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 빠졌어요. 빠지면 그 30% 가지고 밑에서 또 다시 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다른 뭔가가 있나? 예, 좀 관망하셔도 되고 그 추세로 끌고 가는 그 40%가 있어야 먹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또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리님이 어제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 11일 이런 22개국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유엔 전몰 장병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상술적으로 많이 이용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어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HBM4 승부수 전용 라인 짓고 빅테크 고객 선점 나서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속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또 주가가 반등이 막 머리를 드니까 찍어 누르고 싶은 거죠. 내가 셀 리포트를 냈는데 반등이 들어와 하면서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넘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안 돼, 반도체는 안 돼 하면서 지금 막 누르려고 또 추가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리포트보다는 회사 내용을 살펴봐야죠. 자, 전자가 차세대 HBM인 HBM4의 개발을 내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힌 데는 AI 반도체 시장에 큰 장이 들어서기 때문이고요. AI 칩 설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2026년에 차세대 GPU인 루빈을 양산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만큼 반도체 기업 모두가 루빈의 자사의 HBM4를 탑재하는 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자는 이를 위해서 D램 회로 선폭을 줄일 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패키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자는 현재 HBM4를 위한 전용 라인 D1C를 구축한 상태이고요. 이 10나노미터 D램 공정은 D1X에서 D1Y, D1Z 그리고 D1A, B, C 순으로 회로 폭이 점점 좁아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1B 공정, 1A 공정, 1C 공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C로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A, B, C로 가면 갈수록 회로 폭이 더 좁아집니다. D1C는 10나노 극초반
공정인 셈인데 현 모델인 HBM3E는 1A에서 생산 중인데 1B를 건너뛰고 곧바로 1C로 돌입한 대목이다. 현재는 대량 생산 전에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보는 파일럿 생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미세 회로는 HBM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직결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내부에서 신호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초정밀 배선과 신호 처리 회로 설계가 필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는 HBM4 개발 로드맵을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끝내고 양산까지 돌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애초 목표인 2026년보다 6개월 가까이 앞당겼다고 하네요. 전자가 반도체 학술 대회인 ISSCC 2024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 전송 속도인 대역폭은 HBM3E보다 66% 증가, 초당 2TB. 야, 1초에 2TB.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3E보다 33% 늘어나 48GB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 역시 HBM4 개발 로드맵을 앞당겼고요. 업계에서는 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한 번에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1위를 역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네, 이분은 마법의 성을 부르신 김광진 가수 김광진 형님이 아니십니다. 동맹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가장 먼저 전달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2.5%, 그리고 삼성전자가 42.4%, 마이크론이 5.1% 뒤를 이을 전망이고요. HBM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2년 단위로 새로운 GPU를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2026년부터 1년 단위로 내놓는다는 방침이고요. 젠선왕은 올 6월 대만 국립 타이페이 대에서 열린 타이페이 컴퓨텍스 2024에서 차세대 GPU인 루빈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루빈은 TSMC 3나노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HBM4가 8개가 탑재되고요. 2027년 출시될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2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요는 이뿐만이 아닌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모두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고요. 구글은 지난해부터 AI 연산에 최적화된 TPU, Tensor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이 TPU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인 안나푸르나 랩스를 인수한 뒤에 AI 반도체인 인프런시아와 트레이니엄을 개발했고요. 또 메타는 올해 5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MTIA를 전격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AI용 GPU 마이아 100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 코발트 100을 선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올해 182억 달러, 25조 원에서 내년에는 467억 달러, 약 65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조로 성장하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죠? 하이닉스가 한 55에서 60% 정도 점유율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이닉스가 한 35조, 전자가 한 25조, 마이크론이 한 5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다음 기사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연관된 기사이고요. HBM 부르는 게가 DRAM 시장 비중에서 8%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개발에 집중하는 까닭은 AI 학습 추론 시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고, HBM이 전체 DRAM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1%까지 늘어났고 내년에는 30%를 웃돌 것으로 보는데, HBM 판매 단가가 일반 DRAM인 DDR5보다 5배 더 비싸죠. GPU가 학습할 데이터가 늘면서 용량이 큰 HBM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HBM 칩에 대한 수요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RAM의 전체 생산 능력이 제한돼 있어서 생산 기업들이 내년도 물량의 가격을 5에서 한 10% 인상했다고 하고요. 광노정 SK 하이닉스 CEO는 앞서 실적 발표에서 HBM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 이미 다 완판됐고 내년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 역시 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고요. 다니엘 오 전자 부사장은 HBM 고용량 제품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김재준 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HBM 매출이 전분기보다 7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는 개발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HBM 메모리 칩의 총 데이터 처리 용량 비트 수에서 차세대 칩인 HBM3E 비중 역시 높아지는 추세고요. AI 클라우드 센터에서 차세대 HBM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2025년 HBM 총 비트 수요의 약 80% 이상이 HBM3E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만 숙제가 있는데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 쌓아 올리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요. 특히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적층할 때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수직 통로 역할을 하는 기술인 이 실리콘 관통 증거 TSV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트렌드포스는 TSV의 수율은 현재 40에서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뚫다 보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채택이 되고 절반은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제품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인 이른바 고객 인증, 콜 테스트라고 하는 이 콜이 역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고요. 12단 제품이 내년 하반기에는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메모리 기업들이 12단 제품 생산을 늘릴 경우에는 HBM2E나 HBM3와 같은 구형 모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를 만들었죠. 먼저 선점을 해서 아까 전자의 광노정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들기만 하면 엔비디아에서 그래 내년치까지 우리가 다 사갈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이미 좋은 가격을 받고 내년치까지 매출이 확정이 됐다면 뒤늦게 쫓아오는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내후년 지나면 HBM4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3는 가격을 후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HBM이 계속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이것도 신문 기사에서 그때 봤던 내용이고요. 전자주가가 오늘도 많이 빠지면서 53,000원대 갔더라고요. 저랑 축구하는 전자 다니는 후배가 저한테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그나마 잘 팔고 61,000원에서 다시 샀는데 보니까 잘못 산 것 같다고 53,000원까지 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야 뭐 53,000원까지 빠지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53,000원대로 찍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축구를 되게 잘해요. 잘하는 친구인데, 너는 53,000원은 어디서? 물론 거기 보면 201선인가요? 뭐 지나가고 있긴 하던데, 이따가 차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LNG선 2척 수주 누적 계약 70억 달러 최대. 한화오션 얘기하기 전에 전자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까요? 네, 주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아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띄워놓으셨더라고요. 네이버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었는데, 우리 스티브 님이신데, 행동주의 제발 네이버 좀 공격해 주세요. 라고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차트 잠깐 보면, 어느덧, 과거 2019년도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딱 단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네이버 주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면서 네이버도 참 많이 분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질질 흘러내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실적하고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는 거야? 미국은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만의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이기도 한데 어쨌든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딱 요때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부터 주가가 오르더라 해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있으면 요때거든요. 2019년 7월 달에. 그 전에도 보면 이 지지부진했습니다. 2017년, 18년 지지부진하다가 쭉 빠졌다가 금리 인하 있고 나서 올라왔는데 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잠깐만, 전자 하게 됐죠. 네. 지금 요렇게 모습인데, 전자도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4개월 연속 음봉이 이렇게 난 경우가 있고, 과거에도 보면 시장이 꼭 안 좋을 때 전자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또 있기도 있었습니다. 있기도 있었는데, 그 친구, 그 후배가, 53,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 했는데, 요 선이 어느 선이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5개월, 20개월, 60개월, 이게 200개월 선이지 않을까요? 그죠? 차트로 잠깐만. 200개월 이평에 도달한 것 같다. 그죠? 120, 아니네요. 5개월, 20개월, 60개월. 이게 120개월. 120개월이니까 10년 이평선에 도달했네. 10년 이평선에 도달했을 때 사면 터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도 보니까 이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 개인 투자가 분들이 110만 주인가? 뭐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거죠. 이렇게 팔았는데 개인 투자가 분들이 사셨거든요. 뭐 그분들이 뭐 제가 살아 해서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분들은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왜 사셨을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도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요때죠. 이 급락할 때도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사면서 삼성전자 물량이 많아졌었죠. 요때, 야, 참, 너네 용감하다. 그렇게 샀다가 나중에 뒤질 건데 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게 동학개미였잖아요. 동학혁명이 나중에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맺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조롱 섞인 그때도 사셨던 분들이 아마 위로 올라가면서 팔았고
떨어지면서 또 이번에도 많이 샀었죠. 샀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도 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가격에 사면 먹는다고 봐.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런 투자를 매매를 해보면서 하나의 강력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겨서 사시지 않았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인플레 우려에 관세 폭탄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통상교섭 본부장님들 모이셔서 얘기하셨네요.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역대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묻는다라고 되어 있고, 어제 여의도에 있는 FKI 타워에서 한국경제연합 주최로 열렸군요.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 그 다음에 김종훈 전 의원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이렇게 모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역대 통상교섭 본부장들은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에 대해 각종 유예, 면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호 연구원장님은 보편 관세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이후 집권을 노리는 공화당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여황구 연구위원께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그물을 넓게 쳐놓은 후 차후 미국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딜 메이킹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보편 관세가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출을 줄이기보다 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우리 물건을 덜 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고요. 그는 나로 발사 등으로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었던 로켓 부문이나 민항기 제작 부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네요. 우리가 나로 자체 발사에 여러 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이 러시아의 의뢰를 해서 발사까지는 위성 발사까지는 러시아가 도와주는 걸로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해서 그랬을 건데 돈을 주더라도 미국한테 앞으로 부탁을 해서 무역수지 흑자 부분을 조금 낮춰주자 이런 전략이시다 그죠?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8년 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통상정책의 방향 선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지난 4년간 바이든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갖고 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다만 이들은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혜택을 받는 곳들이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상 교섭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아마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한화오션 LNG선 두 척 수주 누적 계약 70억 달러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리스 해운사에서 LNG 운반선 두 척을 추가 수주했네요. 이로써 한화오션은 올해 국내 개별 조선소 중에서 가장 큰 78억 달러 규모의 누적 수주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11월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에 있는 마란가스에서 LNG 운반선 두 척을 7,135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LNG선 운반선 한 척당 거의 3,500억 정도 하네요.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하나오션에 1994년 첫 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박 123척을 수주한 하나오션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들 선박은 거제 사업장에서 건조돼서 2027년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옵션 계약 2척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개별 조선소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78억 7천만 달러, 약 11조 원 누적 수주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야, 정말 20년 만에 다시 조선 업황에 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불황 뚫고 대형 증권사 다시 영업이익 1조, IB 수익 개선이 되고 해외 주식 호조에 한투증권 올 누적 첫 1조 돌파했네요. 미래에셋 삼성도 1조 회복 눈앞이고요. 중소형사는 PF 충격파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일부 신용등급 하락 위험도 있다고 하네요. 주요 증권사 3분기 누적 영업이 여기 표가 나오는데 옅은 초록색이 2023년 실적이고요. 하얀색이 24년인데 미래에셋증권 와 6천억에서 9천억이 됐고요. 한투가 6,500억에서 1조 1,500억이 됐고요. NH증권도 한 6천억에서 7,300억, 삼성이 7,400억에서 9,900억, KB증권이 6,100에서 7,300억. 반면에 IM증권은 368억에서 마이너스 1,636억, BNK증권도 214억에서 49억. 이게 대형 증권사랑 중소형 증권사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연간 영업이 1조 원을 넘는 1조 클럽 달성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는데 반대로 일부 중소형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신용등급 강등 하락 위험까지 안게 됐다고 하고요. 누적 이익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실적을 달성한 증권사가 한 곳도 없었는데 대형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증권사 중에서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고요. 21년에는 미래에셋증권, NH증권, 삼성 키움증권이 1조 원을 달성한 바가 있네요. 네, 그때 동학개미 열풍으로 21년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이루어졌었죠.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만 1조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이 마무리되면서 IB 부문의 수익이 회복된 것이 수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수탁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도 수익에 긍정적이었다고 하고요.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는 정책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 운용 수익이 늘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견조한 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PF 충당금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형사의 실적 회복은 요원한 상황인데 DGB 금융지주 계열사인 IM증권은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636억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368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BNK 투자증권도 누적 영업이익이 49억 기록하면서 77%나 하락을 했네요. 고위험 부동산 PF로 인한 위험 노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탓이라고 합니다. IM증권과 BNK투자증권은 614억 30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을 했다고 하네요. 수익성 하락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일부 증권사는 신용등급 하락 위험도 안고 있는데 상반기에 SK증권의 신용등급이 A등급에서 A-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SK증권이 7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도 A- 등급으로 떨어졌고요.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IB 수익 감소와 대손 비용 확대, 조달 비용 증가 등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금리 시기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 등급이 상향 조정된 증권사는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BNK, 한화, 현대차증권 등을 신용등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윤재석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2020년에서 22년 부동산 금융 호황기에 등급이 상향 조정된 증권사의 경우 당시 수준에 걸맞은 수익 창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머스크에 올라탄 기업 웃고 하락 배팅 헤지펀드 울고입니다. LG엔솔은 하루 만에 4% 올랐고 LNF, LG화학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 재입성했죠. 헤지펀드 나흘 만에 7조를 날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네. 최근 4개월간 테슬라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ETF 상승률 밑에 나오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도 12.5% 올랐고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세트 4.5% 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국내 증시가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 밸류체인 관련주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 미국 대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LG엔솔이 4.39, LNF 3.4 오르고 등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LG엔솔과 LNF는 각각 전기차용 배터리와 양극재를 테슬라에 공급을 하죠. 특히 LG엔솔이 내년에 나올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탑재할 맞춤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LG엔솔은 이미 스페이스X에다가 이하나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국내 배터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변동이 커진 것과 상반된 흐름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IR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가가 처음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트럼프 대선 승리의 킹메이커로 꼽히고요. 하인환 증권, KB증권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규제 완화 관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기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전일 대비 12.5 등등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이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집중 투자하는 ETF 시세가 폭등을 했는데 데스티니 테크 100 DXYZ는 4일 이후 8일까지 5일간 223%나 뛰었네요. 와. 11월 4일은 미국 대선이 열기 하루 전인데 5일 동안 223% 올랐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ETF는 미국 비상장 기업이나 상장 초기 기업 중에서 우주 탐사,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그리고 AI 업종의 성장성이 기대는 22곳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스페이스X 비중이 37.6%로 가장 많군요. 현지에서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에 나섰던 헤지펀드들이 이 대선이 열린 5일에서 8일 동안에만 무려 52억 달러, 한 7조 3천억 이상의 손실을 냈다고 블룸버그 공매도 전문 금융정보업체 S3 파트너스가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게 10일 날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지난 금요일 어제 또 올랐으니까 거의 한 10조 터졌을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해당 기간 28% 올랐고 8일부로 종가 기준 1조 달러도 뚫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총 1조 달러를 뚫었습니다. 다만 헤지펀드들은 지난 7월 13일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총격을 입은 것을 계기로 머스크 CEO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빠르게 테슬라 공매도를 그때 줄였군요. 또 다른 공매도 전문 분석 업체인 헤이즐 트리가 주요 헤지펀드 500여 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13일 이전에는 이들 헤지펀드 가운데 17%가 테슬라 공매도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선 승리 소식이 나온 현재는 7%만이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 중이었다. 나스닥 거래소의 등에 따르면 7월 중순 테슬라에 대한 전체 공매도율은 3.79%였지만 8일 기준으로는 2.84%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S&P 500 상장기업 주식의 평균 공매도율은 5%나 되네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 값에 되사서 돌려주면서 상환을 해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7일 테슬라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가를 기존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높였네요. 존 머피 BOA 연구원은 이날 고객 메모를 통해서 머스크와 트럼프 간 관계가 대선을 계기로 긴밀해진 점이 잠재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 증가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미국 대선을 전후로 지나치게 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 창업자 페르 레칸드는 현재 테슬라 주가 300달러의 약 3분의 1이 트럼프 효과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테슬라가 이익을 봐왔던 여러 보조금을 없앨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뒤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네요. 그렇네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급등한 게 저는 이렇게 급하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로봇의 가치, FSD라든지 테슬라가 깔아놓은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스페이스X 등등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에 보이지 않는 또 무형의 가치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2029년 정도 되면 앞으로 5년 뒤면 최소한 그래도 미국 시가총액의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채슬리 TV에서도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그죠. 그래도 지금 당장의 주가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저희 고객분 중에서 지금이라도 더 살까 굉장히 많이 사신 분인데 지금이라도 더 살까 하시길래 조금 이제는 기다렸다가 그러고 주가가 빠지면 280불 언저리까지는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새로운 카메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 녹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